안녕하세요. 스케치북의 박승묵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에스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이 쓴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사회과학의 영원한 화두죠.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왜 미국은 짐바브웨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잘 사는가? 왜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풍요로운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는 발전과 번영을 불러오고 지배층만을 위한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는 정체와 빈곤을 낳는다. 포용적인 제도는 극소수 엘리트뿐만 아니라 누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와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가가 실패하는 뿌리에는 이런 요인을 말살하는 수탈적인 제도 때문입니다. 끝.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보시면 노갈레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1853년 미국이 이 도시의 일부를 멕시코로부터 구매했습니다. 1994년 국경선이 세워지고 하나의 도시는 두 나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재 두 지역의 소득 수준은 3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하늘에서 본 한반도입니다. 1947년 이전까지 조선은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북쪽이나 남쪽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조선 땅이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수탈적, 착취적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경제발전 노하우를 몰라서가 아니라 포용적 제도가 불러올 창조적 파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창조적 파괴는 부와 소득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도 재분배하거든요. 이렇게 세상이 불평등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학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지리적 위치 가설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건 지리적 위치 때문이라는 말인데요.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은 이 남북 회기선 안에 모여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열대 기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게으르고 호기심이 부족하고 혁신적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 군주의 지배를 받기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리아 같은 열대성 질병이 건강을 해쳐서 노동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고 열대 토양이 농업 생산성도 떨어뜨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남북 노갈레스라든지 남한과 북한이라든지 동독과 서독을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당시만 해도 남북 회기선 안에는 아스텍, 잘 아시죠? 잉카 문명 지배했고 화폐와 문자도 사용했지만 지금의 미국 땅에서는 여전히 신석기 시대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 왕국, 인도의 비자야 나가로 제국, 이리오피아의 악숨 왕족 모두 열대 지역에서 융성했습니다. 지리적 위치와 잘 살고 못 사는 건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토지나 기후의 원인보다는 토지를 누가 소유했느냐, 정부와 제도 때문에 농부들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균서의 작가 제레드 다이아몬드도 역사적으로 다른 동식물 자원 때문에 대륙 간 불평등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인간의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동식물이 아주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냥, 채집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쉽게 넘어갈 수 있었고 농업이 발달하면서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도시와 정치 발달도 빨라지면서 농업 중심 사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기술 혁신이 더 급속도로 전개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으로는 아스텍과 잉카 제국에 사는 멕시코와 페루인들이 왜 가난하게 살아가는지 설명하기 힘듭니다. 다이아몬드의 이론에 따르면 잉카 제국 사람들이 모든 동식물을 기를 수 있고 기술을 빨리 배웠더라면 스페인의 생활 수준을 따라잡아야 하지만 20세기 들어와서 스페인과 페루의 소득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현대 산업기술의 분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 두 나라의 동식물종 차이나 농업 생산성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페루나 멕시코보다 북아메리카가 더 번영한 것은 기술과 산업혁명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교육 수준이 높았고 또 철도가 깔렸기 때문이지 지리적 차이 때문만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요인 가설입니다.
멀리는 막스 베버까지 올라가는 학설인데요. 서유럽이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종교개혁과 프로테스탄트적 윤리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난한 건 올바른 노동 윤리가 부족하고 미신이나 마법을 믿고 서방의 신기술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적 요인을 가지고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 북한은 아직도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남북한의 문화가 좀 다르긴 해도 두 나라의 경제적 운명을 가르는 데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정권이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문화적 차이는 번영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뜻이죠. 책 속에서 노갈레스라든지 콩고, 이집트 등 수많은 나라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요인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들 때문에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무지가슬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식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국가를 운영해서 그렇다 하는 건데 이 역시 극히 일부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신발 공장, 망고 공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도자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 기반을 가지고 비민주적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국민을 희생시켜서 사유재산을 채우고 살아남는 방법이 왜 밖에서 보면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보이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두동강이 납니다. 남한과 북한은 완전히 다른 경제 운영 방식을 채택하면서 그 운명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승만 정부도 지금의 민주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지만 조선 왕조와는 완전히 작별하고 어쨌든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고 박정희는 기업의 대출과 보조금을 불법적으로라도 몰아주면서 고속 경제 성장에 온 나라의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주체 사상의 일환인 중앙계획 경제를 도입해서 사유재산 시장 경제를 금지하였지만 김일성과 극소수 지배 엘리트층은 예외였죠. 70년이 지난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은 142만원대 4,048만원.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두 나라의 소득 격차는 70년 만에 30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문화, 지리적 요인, 무지가 원인이 아니라 제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정치제도, 경제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취적인 경제제도와 포용적인 경제제도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경제적 성패가 갈리는 이유는 제도와 경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 쉽게 말해서 인센티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의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어떤 기대를 하고 사는지 생각 한번 해볼까요? 북한의 청소년은 충분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습니다. 그나마 체제 선전용이 대부분이고 컴퓨터나 책도 별로 없고 학교를 마치면 하나같이 10년 동안 10년인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10년 넘게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이들이 수두룩하지만 자기만의 재산을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과연 인권이란 무슨 의미가 될까요? 남한 청소년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 두각을 나타낼 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자신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을 자기가 맛볼 수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법 질서를 유지해주는 덕분에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하고 외국 기업은 남한의 기업과 제휴를 맺고 또 개인은 담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팔고 어떤 식으로이든 원하는 대로 시장에서 돈을 쓸 수가 있지만 북한은 암시장뿐입니다.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은 누구나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개개인이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는 바로 이른바 포용적 경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사유재산권 보장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투자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총칼 들고 와서 뺏어간다면 거기에 무슨 생산성, 혁신, 인센티브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서인도 제도에 바베이도스라는 원주시의 절반 정도 되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1680년 6만 명 인구 중 3만 9천 명이 아프리카 노예였습니다.
대부분의 토지와 재산은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는 175명의 것이었습니다. 물론 토지와 재산, 노예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장을 받고 있었죠. 농장주끼리 노예도 자유롭게 사고 팔았는데 법원이 이 거래를 집행해 주었답니다. 그 이유는 이 섬의 법관과 치안판사 40명 중 29명이 대형 농장주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유재산권은 보장받았지만 포용적인 경제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죠. 섬사람 3명 중 2명은 교육과 경제적 독립기회가 없었던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용적 경제제도는 엘리트층뿐만 아니라 사회계층 전반에 공평하게 재산권과 경제적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식민지 시절 라틴 아메리카에 있었던 사유재산권은 원주민용이 아니고 스페인을 위한 것이었죠. 북한이나 남미의 민중 모두 경제적으로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법체제는 집권 공산당의 통치수단, 민중을 차별하는 용도에 불과한 거죠. 포용적 경제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속성을 가진 제도를 이른바 착취적 경제제도라 부릅니다. 한 계층의 소득과 부를 다른 계층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라는 뜻이죠. 포용적 경제제도는 포용적인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창업도 하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과 교육이라는 번영의 또 다른 원동력을 마련해 줍니다. 100년 전, 2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아냈을까요? 비행기, 자동차, 상하수도, 의약품, 에어컨, 컴퓨터, 이런 기술적 진보는 에디슨과 같은 진취적 기업가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사유재산을 장려하고 계약을 집행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주고 신기술을 도입해줄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부추기고 허용하는 이런 포용적 경제제도 하에서만 이런 혁신의 과정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이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겁니다. 빌 게이츠나 아인슈타인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강제로 농사를 짓거나 군대에 끌려가서 장기 복무를 해야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일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포용적 시장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 기술 혁신, 인재 육성, 수많은 개인이 재능과 업무 능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취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정치제도는 어떤 것이냐? 북한의 경제제도는 1940년대 정권을 장악한 공산주의자들이 시민들에게 강요한 겁니다.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다른 경제제도를 가지게 된 건 바로 정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포용적 경제제도가 좋기는 하지만 북한 공산당 엘리트층이나 바베이도스 섬의 사탕수수 농장 주인들처럼 일부 개인이나 집단은 착취적인 제도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누가 권력을 가지며 그 권력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는 바로 정치제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북한이나 식민 통치 시절 남미 같은 절대주의적 정치제도 하에서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사회 전체를 희생시켜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경제제도를 제멋대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사회 전반의 권력을 고루 분배하고 견제하는 정치제도는 다원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앙 집권 체제까지 갖추어야 미국과 한국 같은 포용적 경제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말리아 같은 경우 사회 전체가 반목이 심한 부족으로 분열되어 있어서 정치 권력이 극단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중앙 집권 체제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최소한의 법 질서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분한 중앙 집권화와 다원적인 정치 제도가 어우러져야 포용적인 정치 제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 못하면 착취적인 정치 제도라고 합니다. 착취적인 정치 제도와 착취적인 경제 제도는 시너지 효과 이상의 관계가 있습니다. 기존 엘리트층이 신흥 엘리트층의 도전을 받아서 몰락을 해도 신흥 세력 역시 별다른 제약 없이 기존 정치 경제 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용적 경제 제도는 포용적 정치 제도의 토대 위에서만 형성됩니다. 사회 전반에 고른 권력을 분배하고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거죠. 이런 제도에서는 다른 세력이 권력을 찬탈해서 포용적 제도의 기반을 훼손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착취적인 제도와 포용적 제도가 뒤섞이면 매우 불안정해지고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포용적인 경제제도가 권력을 가진 소수 엘리트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착취적 경제구조로 변질되든지, 아니면 반대로 역동적인 경제 성장 덕분에 착취적 정치 제도의 기반이 흔들려서 포용적 색채를 띠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착취적 정치 제도를 기반으로 착취적 경제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콩고의 조지프 모부투는 어떤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콩고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는 소득과 권력, 번영의 결실을 고르게 분배하기보다는 자기와 자기를 지지하는 소수 엘리트층만을 위한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고, 이것이 콩고를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만들게 된 원인이 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한번 볼까요? 반대하는 세력이 대단했습니다. 경제성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나름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창조적 파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국의 귀족들은 군주로부터 받은 특혜와 토지가 창조적 파괴의 대상이 되었고, 손재주가 쓸모없게 된 장인 역시 산업의 확산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방직기,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발명되고 개발에 대한 수많은 그 자동화된 직기들, 이런 기계들, 이런 것들을 다 두드려 부수는 럿다이트 운동으로 저항까지 했지만 정치 권력이 없는 까닭에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반면에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러시아 이런 데는 권력 집단이 경제 발전과 번영의 원동력을 반대하기 때문에 산업화는 봉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회든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계층이 결집해서 조직력을 갖추고 정치 변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파벌의 이익이나 착취적 제도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용적 제도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제도의 역사와 작지만 중요한 차이, 그리고 역사적 우발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열린 사회를 만들려는 우리에게 이 책은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들을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용인하는 이런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하는 화두를 품고 이 흥미로운 지적 탐사에서 역사를 꿰뚫는 통찰력과 더불어 잘 사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지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유익한 책입니다. 감사합니다.